안녕하세요, 평온독서 여러분. 오늘은 좀 색다른 곳에서 찍는데요. 저희 집 거실이에요. 저희 집 오래된 아파트거든요. 그래서 에어컨이 한 대밖에 없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 서재에서 찍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오늘 16번째 책은요, 프루스트와 오징어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 사실은 저는 프루스트에 관한 책인 줄 알고 처음에 샀는데 이게 그거더라고요. 어떻게 책을 읽는 것인가, 그 다음에 난독증은 왜 생기는가에 대한 책이더라고요. 그래서 책을 보면은 이제 문자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구어가 문어로 바뀌었고, 그 과정에서 어떤 또 단점이 있었고,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바탕으로 봤을 때 우리는 선천적으로 그 생과 사에 본능적으로 있는 독서가 우리가 원래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었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. 물리학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공부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원래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취득한 능력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누구나 글자는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시겠지만,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 문맹인들이 있었어요. 그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라고 쓰면 10이잖아요. 근데 이거를 아무리 봐도 이거를 열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문자와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난독증 증세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여기 나왔을 때 굉장히 재밌었던 건 뭐냐면 뇌가 다르다는 거예요. 언어를 쓰는 뇌가 중국어랑 영어랑 다르고, 난독의 뇌가 난독이 아닌 뇌가 다르고, 초보자의 뇌가 초보자가 아닌 독서가의 뇌가 다르고, 뇌 구조 자체가 쓰이는 형상이 다르다라는 게 나타나거든요. 그럼 단순히 내가 주의력 결핍으로 책을 못 읽나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, 사실 이 책을 읽다 보면 충분히 우리가 글자를 의미화하는 능력이 없어져서 글을 못 읽을 수 있다는 게 나옵니다.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 있죠. 내가 책을 못 읽는 게 단순히 내 주의력 문제만은 아니었네? 그런 것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였네? 근데 우리가 교육과정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사실 수능 보기 전까지 문해력, 그 글을 읽고 이해하기보다 글을 해석하고 그거를 외우고 그거를 검사하고 평가하는 거에 기준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글을 표현하고 글을 쓰고 읽고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문해력 이슈가 생기는 것 같아요. 저는 난독증 증세가 있었어요. 제가 난독증 증세는 여기서 따지면 형태소적인 것을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기억하고 아가 있으면 합쳐지면 가야, 가족할 때 가가 기억하고 아가 합쳐졌어 라고 하면 전 이해를 못했어요. 그냥 그림 그리듯이 가라는 글자, 가족이라는 글자를 그냥 그 글자 자체로만 파악을 하는 거지, 기억에 아를 하면 가고 지읒에 오 하고 니은 하면 족이라는 발음이 되는구나 라고 한글에 특화된 그 장점조차도 저는 그걸로 글자를 공부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모든 단어를 하나하나 공부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기억에 하면 가야 라는 것보다 가가, 격격, 고교, 구교, 극이 있죠. 그걸 외워서 더 공부를 했던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거는, 가족이라는 말을 들을 때 청각이 발달해야 가족이란 의미가 그 가족의 의미라는 걸 알잖아요.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건 사실은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어떤 개념적인 의미죠. 나, 너, 우리가 아니고 가족이라는 거는 어떤 공동체적 모듬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의미론적으로 가족이라는 거는 이런 공동체적 모듬이야 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야 되는 인지론적인 것도 있어야죠. 그래서 의미론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들이어야 되죠. 그래서 아이들, 처음 글을 배우는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받아쓰기 이런 거를 할 때 막 이렇게 나열해요.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글자를 막 만들어요.
히읗에다 하에다가 리을에다가 지읒에다가 막 이렇게 막 합쳐버려요. 왜냐하면 이게 한 음절이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연결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냥 때려 맞추는 거죠. 이 글자 같을 거야 이러면서 때려 맞추는 게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 처음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 맞춤법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 단어와 그 소리가 연결된다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할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.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처음에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더 특이했던 건 저희 조카가 아기 때 그 말을 듣고 그걸 의미를 파악하고 그걸 인지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토끼 이러면 아 토끼는 이렇게 되는 게 토끼야 이렇게 되면 아 이 토끼가 이 토끼야 그러면 토끼의 사진도 토끼를 찾을 수 있고 캐릭터도 토끼를 찾을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생기거든요. 사실 그거는 인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거예요. 왜냐하면 동물은 똑같이 곤충이다 하면 곤충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지만 그걸 만져보고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또 관찰하고 이걸 계속 하거든요. 하지만 우리는 그냥 곤충이다 그럼 날아다니는 거지 라고 하는 기본 데이터 값이 있으니까 그 인지 기능과 그 단어와 그걸 연결을 시켜야 되는 그런 뇌의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난독증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거나 이제 어떤 단어를 찾을 때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. 그냥 어떤 분들은 단어를 평평평평 이렇게 나열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뇌에서 말하는 거와 제가 표현하는 것이 잘 안 되거든요. 이게 난독의 증세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미지화해서 그거를 저장하고 이미지화해서 분석하는 능력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긴 해요. 그래서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 뿐이거든요. 왜냐하면 말을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직업이든 다 그렇잖아요. 자기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글을 못 읽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동화책 읽어주는 걸 계속 들었어요. 그리고 그 내용을 아예 외워서 글자를 그러니까 글로 외우듯이 그림을 그리듯이 외워가지고 글자를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국어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국어 성적에서 단순히 외워야 되고 이거를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글자가 안 읽혀지는 거예요. 고양이가 여기 있어가지고 초등학교까지만 해도 어떻게 되냐면 글자가 좀 글씨가 넓고 간격이 넓기 때문에 이게 띄어쓰기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.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. 그 하나의 묶음으로 그냥 이렇게 글자를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면 되니까.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달라지는 건 뭐예요? 글자가 작아져요. 글자가 작아지면 저는 어디서 그게 띄어쓰기 눈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띄어쓰기가 간당하게 돼 있으면 그 띄어쓰기를 알아차리지 못해요. 좀 그렇죠. 그래서 뭐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중학교 때 같으면 푸르스트와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로도 읽어요. 스징 이렇게 루오스징 트어가 무슨 뜻이지? 이런 식으로 앞에 이 글자가 안 보여요. 그리고 이 글자들이 나열돼서 그 나열이 다르게 느껴져요. 정신병 아니야?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자동으로 되시는 분이 있고 저처럼 글자가 막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. 글자가 날아다니면 그 글자를 다시 조합을 하는 걸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. 이거를 효율성이 없다고 봐요. 그래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더 글자를 한참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난독증 있는 사람들은 글자를 싹 읽질 못해요. 그래서 지금도 제가 난독증 증세가 있다는 게 그 티셔츠 같은 거 보면 글자가 새겨져 있잖아요. 그 글자를 잘 못 읽어요. 그리고 처음에 영어 배웠을 때는 대문자로만 다 되면 못 읽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되게 흥분했던 거는 필기체 A자와 이제 인쇄체 A자 소문자가 다르잖아요. 그걸 또 이해 못했어요. 별걸 다 이해 못하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뇌의 다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책을 읽어보면 아직까지 난독증에 대해서
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뚜렷한 가설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.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이론이 있지만 그 이론들에서 어떤 사람은 이 이론에 맞고 어떤 사람은 이 이론에 안 맞고 약간 이렇게 나눠 있다고 하는데, 대부분 난독증 걸린 사람 특징이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린다든지 다른 쪽 재능을 더 보였다고 해요. 저도 한 8살 때까지 그림으로만 이제 편지도 주고 그림으로만 표현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. 그렇게 되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유치원 선생님이 얘는 꼭 그림으로 학교를 보내셨으면 좋겠고 장례 지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들으시지 않으셨죠.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난독증을 극복을 소리내서 읽어서 그 소리를 듣는 걸로 했죠. 왜냐면 듣는 거를 연습을 했으니까. 그래서 그 들으면서 단어를 조합을 해서 다시 이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난독증은 대부분 유전적인 증세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가족력이 있다고 하고, 그래서 내 아이가 지금 글을 읽지 못하면 단순히 단어를 몰라서, 단순히 책 읽는 거를 싫어해서 책 읽는 훈련이 안 돼서라기보단 난독증의 어떤 특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특히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조합하는 머리가 생기면 되게 글자를 만들어서 읽긴 좋지만 독해력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빨리빨리 빨리빨리 읽어서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고 독서 지도를 하고 계시다면 이 책은 한 번쯤은 꼭 읽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저같이 어릴 때 혼자 끙끙 앓았거든요. 저는 제가 멍청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줄 알아가지고.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책을 또 빨리 읽을 수 있게 된 거는 제가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,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해서 이게 훈련이 된다는 게 더 희망찬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. 난독증이니까 책을 안 읽어야겠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훈련을 하고 이렇게 교정을 하면 그래도 조금은 더 웬만큼만 사람만큼은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이해시켜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책은 프루스트와 오징어인데, 독서 지도 하시는 분들이나 아이가 책을 읽는 분들의 이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. 그럼 더위 조심하시고 여러분 평온독서 하세요.